세상에 태영이 나왔을 때 이미 태영의 부모님은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틀을 벗어난 지 오래였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끊어지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 같았다. 결혼과 이혼, 재결합, 그리고 다시 헤어짐. 각자의 일짝을 찾아 방황하다 결국 다시 만나는 흡사 한 편의 처절하고도 질긴 막장 드라마 그 자체였다. 이 고통스러운 순환 속에서 태영은 태어났고 그들의 삶에 비참하게 엮여 있었다. 이제 늙고 지쳐 돈마저 없어진 후에야 그들은 마지못해 다시 한 집에 모여 살게 되었다. 무려 4년 전부터. 태영은 이 끝없는 드라마의 가장 어린 관객이자 가장 무고한 희생양이었다.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그림자를 평생 달고 사셨다. 젊은 시절부터 공사장에서 몸을 던져 일했지만 버는 족족 술과 함께 사라졌다. 그분의 삶은 거친 숨소리와 땀내음, 그리고 술에 절은 체념과 어쩐지 모를 자조적인 허세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골수 깊이 자리 잡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다. 모든 언행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당신만이 피해자였고 당신의 삶만이 옳다고 주장하셨다. 태영의 어린 기억 속의 부모님은 평행선처럼 멀어져 있다가도 갑자기 격렬하게 부딪히고는 다시 서로를 찾아 헤매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 자랐으니 가난은 태영의 삶의 기본으로 깔린 배경음악 같았다. 태영의 집에는 웃음소리 대신 한숨과 고함, 그리고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태영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 부모님은 첫 번째 이혼을 했다. 어린 태영에게 이혼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어렵고 생경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며 새벽마다 부르짖었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바엔 혼자 살겠다 고 고함을 질렀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후 어머니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 작은 월세방으로 태영을 데리고 나왔다. 얼마 후 그 방에는 삼촌이라 불리는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어머니는 그에게서 안정과 위로를 찾으려 했지만 그의 존재는 태영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어머니와 그 삼촌이 작은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 혹은 다투는 소리는 어린 태영에게는 미지의 공포로 다가왔다. 짧은 만남은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끝났다. 한편 아버지는 어머니와 헤어진 후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도시 변두리에서 혼자 생활했다. 그의 삶에는 금방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 그 여자는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며 종종 태영을 찾아와 간식거리를 사주곤 했다. 태영의 눈에는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다정함이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술과 폭력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되었고 그 여자는 며칠 만에 짐을 싸서 떠나곤 했다. 어린 태영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우리 집에는 계속 새로운 어른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걸까? 그리고 왜 모두 떠나가는 걸까? 늘 혼란과 슬픔만이 남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다시 아버지를 찾았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식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지만 실은 현실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타협이었다. 술에 찌든 아버지도 어차피 자신을 떠나지 않을 아내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부모님은 재결합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한 지붕 아래 모였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화합이 아니라 서로에게 족쇄를 채운 채 견디는 것에 불과했다. 술과 종교, 고함과 찬송가는 끊임없이 집 안을 맴돌았고 태영은 그 속에서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새로 산 학용품 자랑을 할 때 태영은 낡은 공책의 마지막 장에 아껴 글씨를 썼다. 소풍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은 늘 김밥 한 줄이나 찬밥뿐이었지만 태영은 그마저도 고마운 줄 알았다. 우리는 늘 그랬으니까. 가난이라는 단어가 태영을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 가난보다 더 지독했던 건 부모님 사이에 흐르던 끊임없는 긴장감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력적인 분위기였다. 태영은 이 유리조각 같은 집에서 내가 어떻게든 중심을 잡고 있어야만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지 않을 거라 믿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린 태영은 너무나 연약했고 부모님의 끝없는 파열음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갔다. 태영은 늘 그들의 감정의 골이 자신에게 닿을까 두려워 몸을 웅크렸다. 왜 우리만 이래? 태영은 수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아무도 그 물음에 답해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태영이 20살 남짓 되었을 무렵 부모님은 또다시 파경을 맞았다. 이것은 단순히 이혼이라기보다는
질긴 인연의 끈을 자르려는 처절한 시도에 가까웠다. 부모님은 20년 전 재결합 이후에도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고 어머니는 신앙을 빌미로 아버지를 끊임없이 비난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더는 당신의 죄악을 감당할 수 없다며 아버지를 내쳤고 아버지는 다시 고향으로 돈 한 푼 없이 내려갔다. 무려 15년간 이어진 긴 별거의 시작이었다. 태영은 이 지긋지긋한 부모님에게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그때 아버지는 고향으로 내려가셨지만 그의 술과 외로움은 여전했다. 한편 어머니는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된 후 오히려 활력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녀는 독실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그곳에서 만난 한 중년 남성과의 교류를 시작했다. 태영은 그 남자에게서 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안정과 존경을 보았다. 어머니는 마치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그 남자에게 의지했고 짧은 시간 동안 태영의 집에는 평온이 찾아오는 듯했다. 그러나 그 관계는 교회의 반대와 외부 시선이라는 벽에 부딪혀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어머니는 다시금 깊은 좌절에 빠졌고 세상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더욱 키워나갔다. 이렇듯 태영의 부모님은 서로가 없으면 허전하고 외로우면서도 함께 있으면 피를 말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이에게서 위로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결국 어느 누구도 그들의 메마른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 못했다. 아버지는 고향에서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만났다. 멀리 떨어져 있던 고모님들은 힘겨워하는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버지를 따뜻하게 보살폈고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얻어주며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심지어 재개발 예정인 빌라를 사서 분양권까지 받게 해주셨다. 아버지는 그제야 당신만의 작은 터전을 마련하는 듯 보였다. 이제는 술과 외로움 속에서도 당신의 삶을 책임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태영도 고모들도 그렇게 믿었다. 태영은 간만에 아버지에게서 행복이라는 감정을 본 것 같았다. 술잔이 아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잔잔히 웃는 아버지의 모습. 태영은 가슴 한구석에서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야 아버지는 지독한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는가 보다.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그랬듯 태영의 가족에게는 허락된 사치였다. 고작 몇 년, 그 짧은 행복마저도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다시금 모두를 경악시켰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시 합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태영은 이 소식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지긋지긋하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 다시 만난다고? 우리는 모두 아연실색했다. 태영도 고모들도 아버지를 말렸다. 재산 처분하지 마세요. 고향에서 월세라도 받으면서 편하게 사세요. 그렇게 간곡히 설득하고 또 설득했지만 어머니의 강한 영향력은 아버지를 온전히 잠식한 듯 보였다. 어머니는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듯이 아버지를 설득했고 아버지는 그녀의 그 끈질긴 집착과 어쩌면 알 수 없는 애정이라는 이름의 의존감에 이끌려 다시 그녀에게 돌아갔다. 결국 아버지는 고모들이 힘들게 마련해준 그 작은 아파트마저 팔아치우셨고 힘들게 얻은 분양권도 현금으로 바꾸어 들고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셨다.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이제 우리 둘이 잘 살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서늘하고도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그 말에는 일종의 선언이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자신들의 지난한 관계를 합리화하고 그들에게 정상적인 가정임을 강요하는 몸짓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오는 소식은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방 보증금 몇천만 원이 전부라는 것이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허탈감에 태영은 기력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을까? 태영은 애써 마음을 다독였다. 그래, 이건 그들의 몫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태영은 어머니에게 하도 질려서 사실상 절연한 상태였다. 전화가 오면 받을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고 받을 때마다 이어지는 원망 섞인 말들과 간접적인 압박에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곤 했다. 반면 아버지와는 그래도 가끔 연락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마저도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았다. 전화를 걸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일자리가 없다. 몸이 아프다.
엄마 하는 일도 잘 안 된다며 죽는 소리를 늘어놓으셨다. 태영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그토록 설득했건만 결국 이렇게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자조감도 들었다. 아버지의 나약함과 어머니의 맹목적인 믿음이 빚어낸 이 비극의 결과는 오직 부부만이 아닌 주변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 태영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태영은 자신의 가정을 꾸려야 했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이 완전히 편치만은 않았다. 부모라는 굴레는 아무리 끊어내려 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질긴 끈 같았다. 그래서 태영은 최소한의 도리만 하기로 했다. 매달 적은 돈이라도 보내드리는 것, 그것이 태영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들의 삶이 힘들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걸 알기에 더 이상 깊이 개입할 용기가 없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서로를 끌어당기고 서로를 파괴하는 그들의 관계를 태영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태영에게는 형이 한 명 있다. 부모님은 어려운 살림에도 형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셨다. 어쩌면 그들의 마지막 희망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태영은 형이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진 특별한 존재였다고 생각했다. 태영 자신은 그저 부모님의 드라마 속에서 배경처럼 존재할 뿐이었다. 부모님의 모든 관심과 지원은 형에게 쏠려 있었고 태영은 그 속에서 미묘한 차별과 소외감을 느끼며 자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형의 삶은 늘 쉽지 않았다.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전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태영은 형과의 관계마저 틀어졌고 지금은 사실상 절연한 상태다. 이렇게 글로써 내려가다 보니 정말이지 이 생에서 태영이 겪은 가정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거나 아예 무빈소로 할까?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으면서도 그 깊은 곳에는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증오, 연민,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지금은 단란하게 살고 있다. 태영의 아내, 그리고 태영의 소중한 딸,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과 노력을 집중해야지 다짐한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태영이 살아가는 원동력은 바로 이 작은 가정이다. 이들을 통해 태영은 비로소 진정한 안정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다. 살아보니 정말이지 부모와 환경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나이가 들어도 그 과거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태영은 딸아이에게 보탬이 되면 되었지 결코 짐이 되지는 않겠다고 다짐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아내와는 결혼 10년 동안 싸운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며 살아간다. 태영은 힘들고 불안정하게 살았지만 자신의 소중한 자식에게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단 1%라도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처럼 휴일에 사무실에 나와 일하다가 문득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저리 적어보았다. 그리고 그 글을 다시 읽어보며 태영은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태영은 비로소 자신의 강함을 깨닫는다. 태영의 삶은 이제 태영이 주도한다. 비록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태영의 손에 달려있음을 직감하며 이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삶은 태영에게 평생의 그림자였다. 하지만 태영은 늘 그 그림자 밖으로 나가고자 발버둥 쳤다. 대학교 입학은 태영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태영 자신만의 힘으로 평범한 삶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삐걱거리는 집안의 불화와 가난 속에서도 태영은 성실하게 학업에 매달렸고 꿋꿋하게 미래를 꿈꿨다. 등록금은 부족했지만 악착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를 지탱해 나갔다.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태영에게 대학 생활은 평범한 행복을 향한 간절한 도피처였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잔인하게 태영의 등 뒤를 덮쳤다. 그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이 조각났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아니, 믿어야만 했던 존재에게서 온 피할 수 없는 배신이었다. 어느 날 태영에게 날아든 우편물 한 통,
낯선 채권 회사의 이름이 찍힌 내용 증명은 태영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거액의 채무 독촉장이었다. 20대 초반의 어린 태영에게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금액. 처음에는 잘못 온 편지이겠거니 혹은 보이스피싱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뒤이어 날아드는 재판 관련 서류들은 현실임을 잔혹하게 증명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머릿속이 온통 새하얘졌다. 손은 떨리고 눈앞은 아찔했다. 태영은 곧장 어머니를 찾아가 따져 물었다. 어머니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하고 심지어 억울하다는 듯이 들렸다. 아, 그거. 예전에 힘들 때 엄마가 내 명에 빌려 쓴 거야? IMF 때문에 너무 어려웠고 너랑 형 키우느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다 너희 위해서 한 일이야. 곧 해결될 거야. 어머니의 말은 태영의 귀에는 그 어떤 합리화나 변명으로도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한 배신이었다. 한밤중에 어머니는 태영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몰래 훔쳐 태영도 모르는 연대보증을 세웠던 것이다. 자신의 피부치에게, 미래가 창창한 자식에게 그것도 알리지 않고 죄의식조차 없이 행해진 일이었다.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태영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희망도, 꿈도, 미래도 모두 한꺼번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머니에게서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수였다. 그 비수는 태영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22살, 세상 물정 모르던 그 어린 나이의 태영은 난생 처음 재판정이라는 곳에 서게 되었다. 수많은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 된 것만 같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태영은 변호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재판정을 오갔다. 법률 용어는 너무나 어렵고 복잡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온몸을 덮치는 것 같았다. 자신은 분명 피해자인데 왜 이리 숨이 막히고 죄책감마저 느껴지는 걸까? 그 트라우마는 어린 태영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결국 태영은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대출은커녕 작은 휴대전화 하나조차 내 명의로 개통할 수 없었다. 모든 사회생활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 듯했다.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만이 남았다.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한 경험이었다. 태영의 청춘은 그렇게 어머니라는 이름에 덧대 걸려 산산조각 났다. 신용불량이라는 주홍글씨는 태영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다. 학업이고 뭐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이 세상에서 태영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도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태영은 대학을 중퇴하고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새벽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비틀거리고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이 태영의 일상이 되었다.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듯했다. 술에 취해 비참함을 잊으려 했지만 알코올은 잠시의 위안일 뿐 현실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태영은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끝없는 자기 혐오와 부모님에 대한 증오가 태영의 마음을 지배했다. 이성적으로는 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하기도 했다. IMF라는 시대의 폭풍 속에서 어린 자식들을 키워내기 위한 엄마의 고단한 선택이었을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고립된 상황에서 절박함이 낳은 비뚤어진 행위였을까?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태영이 겪은 아픔과 배신감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억지로 이해하려 들면 들수록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상처는 더욱 쓰라려왔다. 몸 건강히 낳아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 버리고 키워주신 것이 어디냐는 막연한 감사함을 가져보려 애썼지만 그 감사는 현실의 비참함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졌다. 그 감사함은 마치 태영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독약 같았다. 무절제한 20대는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갔다. 희망도 미래도 없는 채로 그저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표류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차 소원해졌고 가족과의 연락은 더욱 줄어들었다. 이전에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꿈꿨던 태영은 오히려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선택하며 부모님의 불행한 삶을 답습하는 듯했다. 어쩌면 태영의 영혼 속에는 이미 부모님의 그림자가 깊숙이 스며들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흉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지독한 가난, 불안정한 부모의 관계,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결국 더 큰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쓰러져 새벽녘 싸늘한 거리를 헤매던 태영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삶은 더 이상 태영의 것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불행을 답습하고 스스로를 나락으로 몰아넣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했다. 마치 꿈속에서 본 비참한 미래 같았다. 더 이상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작고 여린 불씨가 태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불씨를 키워낼 힘조차 태영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다. 태영은 그저 끝없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갈구하는 어린아이 같았다. 마치 죽지 못해 살아가는 시체처럼 태영의 20대는 그렇게 불안하고 방황하며 흘러갔다. 희망이 없다고 느꼈던 태영의 20대는 그렇게 절망과 방황 속에서 흘러갔다. 술은 유일한 도피처였고 세상에 대한 원망은 날마다 태영의 가슴을 좀먹었다.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은 모든 사회생활의 문을 굳게 닫았고 미래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었다. 매일 밤고시원과 원룸을 전전하며 천장만 바라봤다. 내 삶은 왜 이리도 불행할까? 이 지옥 같은 삶은 언제나 끝이 날까? 숱한 밤을 이 질문들 속에서 뒤척였다. 이제 태영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삶에 대한 의지조차 희미해져 가는 듯했다. 포기라는 단어가 어쩌면 가장 편안한 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록 아주 작고 희미한 불씨였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외침이 태영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 부모님의 불행을 답습하고 싶지 않다는, 내가 겪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염원이었다. 그 누구도, 심지어 태영 자신조차도 믿어주지 않는 그 시퍼런 절망 속에서 태영은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찾으려 몸부림쳤다.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치 기적처럼 한 줄기 빛이 태영에게 찾아왔다. 그 빛은 너무나 평범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한 여자였다. 그녀를 만난 것은 태영의 무너진 삶에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녀는 태영의 혼돈 같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다. 태영이 세상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녀는 태영에게 순수한 믿음과 따뜻한 이해를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친절이 낯설고 불편했다. 이런 황량한 삶에 도단하는 작은 풀잎 같은 존재는 어딘가 곧 꺾일 것 같아 두렵기만 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과연 이런 행복이 주어져도 괜찮을까?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에 태영은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를 주저했다. 숨기고 싶었다. 부모님의 지난한 관계, 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 그리고 술과 방황으로 얼룩진 비참한 20대. 이 모든 것을 그녀가 알게 되면 분명 실망하고 떠나버릴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마저 잃고 싶지 않았기에 태영은 거리를 두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는 태영의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는 듯했다. 말없이 태영의 곁을 지켜주었고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었다. 그녀의 깊고 따뜻한 눈빛 속에서 태영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남녀간의 설렘을 넘어선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위로와 안식이었다. 오랜 망설임 끝에 태영은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막장의 사연, 그리고 어머니에게 배신당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아픈 경험들까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태영은 그녀의 눈에서 경멸이나 실망감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달랐다. 태영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태영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들어 태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의 지금을 보고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아픔을 겪었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하고 단단해서 태영은 그만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 눈물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불행과 서러움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태영의 모든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었다. 그 순간 태영은 비로소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스스로 씌워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태영을 다시 살게 하는 마법 같았다.
그녀의 존재로 인해 태영은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외면했던 삶의 작은 목표들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영의 가장 큰 지지대이자 가장 아름다운 희망이었다. 그녀와 함께하면서 태영의 삶은 놀랍도록 변해갔다. 그녀의 지지 속에 태영은 신용불량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다. 빚을 갚고 다시금 사회의 구성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고된 나날이었지만 더 이상 술에 의존하지 않았다. 이제 태영의 옆에는 태영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숱한 고난과 역경을 함께 헤쳐나간 끝에 마침내 태영은 그녀에게 청혼했다. 화려한 반지나 성대한 프러포즈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두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행복의 눈물이 가득했다. 둘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비록 부모님의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보고 자라 결혼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태영은 그녀와 함께라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렇게 태영은 그녀와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부부가 되었다. 결혼 후 둘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쉬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남들의 시선으로는 평범할지 몰라도 태영에게는 단단하고 굳건한 성벽과 같은 가정이었다. 부모님에게서 겪었던 불화와 갈등은 태영의 가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작은 다툼조차 깊은 대화로 풀어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결혼 10년 동안 싸운 적도 손에 꼽을 정도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만큼 둘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조화로웠다. 태영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 뒤 태영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자 축복인 딸이 찾아왔다.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태영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동에 압도당했다. 이 작은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났다. 아버지가 그랬듯 술과 방황으로 얼룩진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처럼 희생을 강요하며 상처를 주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다. 태영은 자신의 딸에게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었고 태영이 겪었던 단 1%의 아픔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아이에게는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울타리가 되어주리라 굳게 다짐했다. 새로운 생명은 태영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매일 퇴근 후 밝게 웃으며 달려오는 딸의 모습은 태영의 지친 마음을 녹여주는 가장 강력한 위로였다. 태영은 아내와 딸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과 노력을 집중했다. 아내와 함께 딸의 성장을 지켜보고 작은 순간들을 함께하며 행복을 만들어갔다. 한때 고시원과 원룸을 전전하며 세상의 끝에 서 있던 태영의 삶은 이제 온기로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세 식구가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 순간이야말로 태영이 가장 소망했던 삶이었다. 태영은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매일 감사하며 살았다. 살아보니 정말이지 부모와 환경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뼈저리게 느낀다. 나이가 들어도 그 과거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부모님의 모습과 지난 상처들은 태영의 마음 한구석을 때때로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 특히 가끔 걸려오는 부모님의 전화는 태영을 과거의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다시 이끄는 듯했다. 여전히 일자리가 없다. 몸이 아프다. 엄마 하는 일도 잘 안 된다는 그들의 푸념은 씁쓸한 현실을 상기시켰다.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로 만들어낸 현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들의 상황에 대한 연민과 책임감,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자식의 도리라는 감정들이 태영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태영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태영의 눈은 오직 현재의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향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 수십 년간 얽매여 있던 부모라는 사슬을 끊어내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매달 소액이라도 보내드리는 최소한의 도리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그것이 태영이 스스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집중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 과거의 비극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태영이 스스로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태영은 딸아이에게 보탬이 되면 되었지. 결코 짐이 되지 않겠다고 매일 다짐하며 열심히 살아간다. 자신이 겪은 지독한 가난과 부모님의 불행을 결코 물려주지 않기 위해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아내와 쌓아온 굳건한 신뢰와 사랑은 태영에게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 태영은 힘들고 불안정하게 살았지만 그 경험들은 태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고시원과 원룸을 전전하던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이 글을 적어 내려가며 태영은 다시 한번 스스로의 강함을 확인한다. 부모님의 인생은 그들의 몫이고 태영의 삶은 오롯이 태영의 것이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자신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굳건히 걸어갈 것이다. 태영의 삶은 이제 태영이 주도한다. 비록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태영의 손에 달려있음을 직감하며 오늘도 희망이라는 씨앗을 품고 살아간다. 이 작은 씨앗이 태영의 가족에게는 거대한 행복의 숲이 되리라 믿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딸의 웃음소리에 위안을 받으며 살아가는 태영의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시퍼런 칼날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명예 도용으로 얻은 신용불량의 주홍글씨, 20대 내내 이어진 방황의 나날,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부모님의 끝나지 않는 불화. 그 모든 기억은 마치 흉터처럼 태영의 영혼에 깊이 박혀 있었다. 행복한 순간에도 불쑥불쑥 과거의 잔혹한 장면들이 떠올라 태영의 마음을 쿡쿡 쑤시곤 했다. 가끔은 몸 건강히 낳아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 버리고 키워주신 게 어디냐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그 감사함은 현실의 악취를 가리기엔 너무 얇았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부모님의 삶은 태영을 짓눌렀다. 술에 의존하며 무책임한 말을 쏟는 아버지, 신앙을 방패 삼아 비난과 요구를 일삼는 어머니. 그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만든 비참함을 외면한 채 자식을 탓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돈 걱정을 했고 어머니는 부모를 보살피는 게 도리라며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태영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압박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더없이 절박했다. 태영아, 아버지가 이번에 너무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몇천만 원만 좀 빌려줘라. 우리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너희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은 비수처럼 태영의 심장을 꿰뚫었다. 몇천만 원, 태영의 가족이 애써 쌓아온 작은 행복을 위협할 수도 있는 금액이었다. 그 순간 태영의 뇌리에는 과거의 악몽이 스쳤다. 22살, 그가 겪었던 신용불량의 참혹한 시간.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자신에게 떠넘겼던 어머니의 무책임한 얼굴이 떠올랐다. 태영은 이성이 아닌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다. 이건 시험이다. 그들이 내 삶에 들이운 마지막 그림자를 지울 수 있는, 아니면 평생 끌려다니는 굴레 속에서 살게 될 시험. 자식된 돌이라는 굴레는 무거웠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태영은 침묵했다. 이어진 어머니의 목소리. 어미 자식 간에 이 정도도 못해주느냐? 평생 너희 키우느라 등골 휘었고 이제 우리가 힘들면 당연히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배은망덕하게 이러는 거 아니다. 원망과 저주 같은 말들이 쏟아졌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분노와 함께 냉정한 평정심이 찾아왔다. 전화를 끊은 태영은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은 격렬히 뛰었지만 두려움이 아닌 해방감이었다.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것이 마지막 대답이었다. 더 이상 자신을 갉아먹으며 이해나 감사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그는 깨달았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가정을 지켜야 했다. 족쇄가 풀리듯 폭발적인 자유가 밀려왔다. 부모에게 감사를 강요하려 애썼던 모습, 그로 깊어진 원망과 번뇌는 그를 막던 장애물이었다. 그는 죄책감과 책임감이라는 바위를 부서뜨렸다. 부모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일 수 없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몫이고 나의 삶은 내 것이다. 순간 태영은 진정한 자아를 되찾았다.
오랜 시간 괴롭히던 감정의 실타래는 명확해졌다. 어머니의 명예 도용, 방황했던 20대, 끊이지 않던 연민과 책임감. 이제는 굴레가 아니라 지나온 길의 이정표였다. 태영은 원망과 번뇌가 사라짐을 느꼈다. 최소한의 도리만 하되 아내와 딸을 위해 선을 그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딸에게 대물림할 수 없었다. 딸에게는 오직 사랑과 안정만을 주고 싶었다. 태영은 확신했다. 아내와 딸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부모님의 삶은 그들의 몫이며 그는 불행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에너지를 쏟으며 행복을 추구할 것이다. 딸에겐 보탬이 되면 되었지 짐은 되지 않으려 매일 다짐했다. 힘들었지만 그 경험은 태영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과거를 떠올리면 지금 이만큼 온 것만도 감사했다. 그는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태영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비로소 새로운 막이 열렸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족쇄가 아닌 나침반이 되었고 단란한 가정은 세상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낙원이 되었다. 그곳엔 사랑과 믿음이 샘솟았다. 그는 아내와 딸과 함께 매일 새로운 행복을 만들었다. 아침마다 곁에 아내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하루를 충만하게 했다. 그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가족을 지킬 것이다.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발판 삼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 스스로 주도하는 최고의 드라마다. 부모의 상처는 남았지만 그 위에 쌓인 행복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아픔은 교훈이 되어 가정을 굳건히 했다. 그것이 그가 가진 가장 단단한 방패였다. 어떤 이는 이를 기적이라 부를지 모른다. 그러나 태영은 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은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다. 무엇보다 그를 이해하고 사랑해준 아내 덕분이었다. 그녀는 그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빛이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각자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는다. 어두운 터널 끝에도 빛은 있고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 낙원을 만들 수 있다. 태영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는 흔들림 없이 낙원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 따뜻한 햇살 아래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태영은 과거의 조연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유일한 주인공이 되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도 다시 시작될 때다.